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게 예측치보다 올라갔어요. 1.4%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직전에 그 전월 대비 상승률보다도 올랐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소득도 좋아졌습니다. 전월 대비. 직전에 쭉 빠졌었는데.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영역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한테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쪽 지표들은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과정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의 그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줄었죠. 예측치보다. 플러스 2.2에서 마이너스 5.1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소매 판매는 이제 직전월은 1.8% 증가했는데 0.6 빠질 거라고 예측했던 게 2.2나 빠졌어요. 그래서 유럽 지표들은 이제 소비, 그 다음에 판매 중심으로 주로 쭉쭉쭉 빠지고 있고요. 제조업 지표 자체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요번에 나오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이런 경제 지표 발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나스닥이 크게 급락했다는 겁니다. 2%나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물론 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장 후반부에 선물 움직인 걸 보면 급등했거든요. 쫙 위로 쭉 빠진 걸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주요 나스닥 선도주들을 보면 보시면 이제 아래 요번에 장 시작하면서 요번에 다 쫙 밀려 내려갔거든요. 밀려 내려갔다 장 후반부에 약간씩 머리를 들긴 하지만 장 중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조적지열입니다. 특이한 거는 그룹 주식들이 전부 다 성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보다 좋은 상황들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직전 9월 1일인가요? 8월 31일자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자 요 사이에 정점을 쳤던 것들을 돌파를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쓸려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보면 구글만 쓸려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 이걸 먼저 볼까요? 오늘자 이렇게 보면은 하락률이 가장 센 데가 어디냐면 이게 정보기술, 정보통신 쪽, 정보기술 쪽하고 여기 보시면 그 내구재가 가장 하락세가 세요.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더 세게 보고 지금 이제 세게 보고 있다는 거죠.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폭락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 여기 35달러 내려가 있잖아요. 완전히 아래로 붕괴됐습니다. 지금 금값도 잘 못 버티고 있고 구리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원자재 시장 모두 다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주식시장 보면 이 빨간 게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그 2월 분기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지난번에 기사에 봤던 더블 탑 이후에 상승을 못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2월달 지수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뭐 2월 지수 자체를 못 넘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가장 최악이 이제 이건 나스닥입니다. 그러니까 닥스입니다. 독일 유럽장 같은 경우는 이색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이거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빨간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데 전고점도 돌파 못했지만 둥근 머리형이고 이미 이제 직전에 저점을 다 뚫고 내려가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상승 패턴 여기를 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 없지만 러시아는 지금 여기 바닥점에 근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이 분홍색의 중국 지수를 보면 2월 지수 상단부에 아직 또 있고요. 아직 그 밑으로 안 내려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색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2월 부분까지 아직 2월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안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국가들은 잘 버티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주도주로 계속 움직이면서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가 꺾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도 시장이 꺾였다라고 하는 걸 계속 판단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도 올라오는 심리적 요인이 강해서 저게 꺾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7, 8월쯤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참지 못해서 주도주에 편입하신 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요? 뭐 6, 7월 달에 니콜라 주식을 대규모로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매집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죠. 보도가 아니고 통계가 있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안절부절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그 지속적으로 제가 말한 경제 흐름과 이탈된 주식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유럽 CDC 데이터인데, 아직도 강력한 봉쇄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 상황 추이는 그때 이제 11월 들어서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정세가 잘 잡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1일간 20만 넘었던 게 또 넘었다가 이렇게 윗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미국 CDC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하루 9만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확진율, 진단했을 때 확진율이 6.3%로 7일 이동평균선상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1일간 환자 입원자 수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루에 그러니까 확진되는 진단자 대비 그 입원하는 입원율이 있거든요. 걔는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걔는 아직은 좀 안정된 수준에서 2% 중반인가요? 제가 통계를 내서 봤는데 그 정도인데, 향후에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확진은 되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은 세졌지만 증상이 심화되는 거는 줄어들었다는 보도들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 댓글에 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잠깐 보여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투심은 이제 경제지표와 관련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가 확산돼 있고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대선의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더블 딥에 대한 우려성 쪽으로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경제지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달러지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는 바닥은 여기입니다. 여기 80달러 후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9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94달러대로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만 달러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 연준이 계속 그 자산을 매입한 거고, 유럽도 계속 자산을 매입하고 있어요. 일본의 자산 매입이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통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일본은 잘 상황을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집을 안 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 그게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 이후에 보시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계속 감소했거든요. 근데 최근 7월 이후에 8월하고 9월 달 이 자산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인민은행에서 시장에 있는 자산을 매집하면서 자금을 슬그머니 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접적으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중국 당국이 QDIA가 뭐냐 하면 중국 기관들 중에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들이거든요. 그 기관들한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규모를 늘려주는 액션을 취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달러를 갖고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계속 절상되는 걸 막고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 환율을 위로 이제 다시 거꾸로 밀어 올려서 위안화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도 뭔가 중앙은행이 통화를 슬그머니 연준에서 하는 것처럼 풀고 있다. 그리고 달러로 계속 절상되는 거, 반대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려고 슬그머니 하고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션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저는 약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미 말씀드려야 될 건 또 한 가지, 또 ECB 같은 경우에도 11월 상황을 재평가하고 지금 상황을 계속 매집이나 이런 건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상황이 악화되면 연준에서 QE를 진행하든지 뭐 이런 경기 부양책을 하든지 행정부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전 세계에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총 액수가 국가별 총액이 한 1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한 7조 정도 돼요. 유로가 한 2.2조 정도 되거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위안화에 있는 인민폐 여기 있죠. 10분의 뭐 한 30분의 1인가요? 미국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야, 예를 들면 뭐 22 대비 한 두세 배는 풀어야 그 달러가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게 전체 다 퍼져 있는 달러의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라고 대충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무한정으로 막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달러 인덱스 가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금이 계속 위로 치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골드 오브 데이터인데요. 골드 오브 데이터의 추세를 보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주간 그 ETF에서 달러를 매집하고 매도하는 그런 그 수급 현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지난번에 금값이 급락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매수 수요가 굉장히 금 ETF 매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값을 계속 밀어 올렸는데 지난번 정점을 친 이후에 8월 초에 그 이후로는 그 금값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아주 쪼그라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추세로 놓고 보면 일단 뭐 향후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금값이 머리 들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 제가 굳이 거론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거론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금을 사고 나서 뭐 이거 별일이 있겠어, 금이 가치를 유지하는데 그냥 이거 사서 뭐 안 되면 가만히 들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장기 금 데이터인데 이거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이거는 그 덴버 골드 그룹에 나오는 차트인데 이 검은색이 명목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계속 매일 나오는 금값이 검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그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금값은 과거에서 회귀해 보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거의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금값이. 왜냐면 가치가 똑같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이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을 투자를 하시려면 이번에는 단기 액션을 취하려고 하셔야지, 만약에 금을 사고 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별일 있겠어라고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금 올라가면 팔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을 회복하는데 2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야만 그 가격을 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게 인플레이션 적용을 하면 계속 밑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금을 사느니 은행에 예금을 해서 낮은 이자율을 또 받아서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지하면 금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출렁이고 난리를 치지만 결과적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에 있을 겁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금을 그렇게 들고 있느니 주가지수를 그냥 그 주가지수에다 묻어두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을 거론합니다.
대부분 지금 상황이나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포스트 노멀은 달라질 거야. 뭐 대규모로 미국이 뭐 달러를 살포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야. 그래서 금이 뭐 최고의 투자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론하지만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위상이 그렇게 폭락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런 일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단기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영국의 패권이 패망했다거나 뭐 예전에 로마 사태를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그 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중국이 2030년 되면 GDP를 미국을 뭐 초과해서 넘어갈 뭐 계획을 짜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계획이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금투자는 단기적인 액션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묻어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을 장기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요번에 금 추세가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면 금을 터시고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하물며 한번 눌려있지만 그나마 그거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포트폴리오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